정말 반갑습니다. 모두 이렇게 아침 일찍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서 우선 좋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호민이다. 호민 중에 호민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좀 앉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나랏말 소설, 국문 소설을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허균 선생. 허균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백성을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하나는 항상 할 때 항자, 항민.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시간만 멍하니 보내는 사람, 한마디로 맹추 같은 사람들이지요. 또 한 가지 부류는 원민, 원성할 때 원자, 원민. 계속 불평불만하고 시비 걸고 그렇다고 본인이 무슨 대안을 제신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빼어날 호자, 깨어날 호자, 혹을 호자, 호민. 늘 미래 지향적 자세를 갖고 어제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좋아져야 한다.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익히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호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허균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항민이 많은 사이는 그 사이가 짐짓 조용한 것 같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결국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 물줄기 속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고, 원민이 많은 사이는 시끄럽기만 몽땅 시끄럽고 결국 파멸과 분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호민이 많은 사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사회고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호민이다. 이른 아침, 여러분 아침 잘 드셨어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우리 최인일 청장님 모시고 앉아 계시는 모습 자체가 호민 중에 호민이다. 우리 영등포가 뭐가 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온몸으로 참 밀려옵니다. 그래, 가운데 당신이 뭐 젊은 나이에 어떻게 했다는데 뭔 얘기할 거냐? 제가 사실은 하려면 한 서너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40여 년 동안 국가의 녹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느꼈던 많은 문제점, 경험, 노하우, 예컨대 문제 해결의 방정식이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하는 것을 저 혼자 짊어지고 가버리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후배 공직자님들 여러 모시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들으면서 보니까 탁 트인 영등포 그랬더라고요. 아주 우선 시원스러운 느낌이 들고 뭔가 좀 제대로 소통하는구나. 나의 답답함, 억울함. 참 그동안에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었는데 뭐 좀 이제 될 모양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마음이 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을 또 여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한두 가지 테스트를 할까요? 그걸 좀 해볼까요? 이름을 열린 사고 테스트 붙여봤는데, 세월의 속도가 얼마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세월이 빠르다고 그러지요. 우리 민선 7기 최인일 청장님 엊그제 부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벌써 그냥 몇 달 지나버렸잖아요. 세월이 정말 빠르긴 빠른데
얼마나 빠른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의 속도를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은 세월의 속도가 얼마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시간 전략상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세월의 속도는 초당 29.8km 정확히 나옵니다. 똑딱 할 때 29.8km, 30km를 가버린 게 세월이라는 놈이요. 어떻게 그게 나오는가? 여러분 아마 대충 짐작도 되실 건데 혹시라도 방정식 같은 것을 기억나거나 아실 수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탁 튀었으면 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힌트를 결정적인 하나 드리면은 1년 12달 365일 1년 12달 365일을 뭘 1년이라고 그럽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삥 도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삥 도는 거리를 안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거리가 얼마인가? 9억 4,20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9억 4,200만 킬로미터를 벗어나 버리면 지구가 튕겨서 나가버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9억 4,200만 킬로미터 나누기 365일 나누기 그 다음에 우리 중국과에 뭘 해야 돼요? 365일 나누기. 그렇지. 일어나 보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셔? 영등포 구청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집 주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영등포 구청에서 뭘 하시냐고. 저희 중국과에서. 아니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고. 원택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맞았어요. 365 나누기 24시간 나누기 60분 나누기 60초 하니까 초당 29.8km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이 총탄 쏘잖아요. 총탄이 초당 1km밖에 안 돼요. 총알이. 대포가 1km밖에 안 돼. 초당. 인간이 구하는 가장 빠른 비행물체가 보이저인데 보이저 1호, 2호가 초당 처음에 21km로 가다가 지금 17km 갑니다. 초당.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빛속도 아닙니까? 광속도 초당 30만 킬로미터, 지구들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똑딱 하는 사이에 7바퀴 반 돌아버리잖아요. 빛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속도 다음으로 빠른 게 세월의 속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대에서 늘 불렀던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것은 그 좀 말이 안 되고 타임 이즈 골드 시간이 금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구청의 공직자가 꽤 많을 텐데 그중에서 이른 아침 식사 한 듯 만 듯 토스트 하나 든 듯 만 듯 와서 뭐 하나로 깨우치고자 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시간을 써오는 것이고 호민 중에 호민이다. 두 번째 문제를 맞히세요. 두 번째 문제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점이 9개 있단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선 4개를 연결해서 9개 점을 잇는 겁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직선 4개를 연결해야 돼요. 예컨대 하나, 둘, 셋 하면 직선 3개 가지고 9개의 점이 이어지지만 그것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직선이. 하나하고 끝나버리고 또 하나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직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예컨대 이렇게 가면 2개 점이 남아버리죠. 또 하나, 둘, 셋, 넷 하면 1개 점이 나와버리죠. 또 하나, 둘, 셋, 넷 하면 또 2개 점이 나와버리죠.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가 이제 내부 국장할 때인데 각 부처의 국장들을 이렇게 한 30여 명 초청해서 한 달간 단기 연수를 했거든요. 그때 맨 첫 시간
첫 문제가 바로 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출제를 한 강사 왈. 이게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 공무원이 됐든 간에 맨네리즘, 타성에 젖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좁혀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좁혀져 있는가, 조금이나마 열렸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는 딱 60초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맞히다가 마지막에 가까스로 땡 하기 직전에 맞히긴 맞췄어. 여러분 열심히 그려봐요. 아까 우리 여성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남성 중에 한 분이 답변해 보시오. 내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려줄게. 어디서 멈춰라 멈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힌트 더 드리면 이렇게 가라는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한 줄이 되는 거죠. 하나, 직선 하나 된 거죠. 둘, 셋, 넷. 뭐 이것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어서서 어디 삼각형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디로 가? 점을 일단 가운데다 놓고요. 점을 가운데? 가운데 예. 위에 상단 예. 왼쪽으로 쭉 나와서 왼쪽으로 쭉 나와서 오른 이렇게 왼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오케이. 왼쪽 쭉 나와서 그리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서 둘, 저쪽 꼭대기 셋, 그리고 이쪽 하나. 하나 넷 되고 하나 빠져본데. 그건 땡, 땡. 하나 빠져버려.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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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 99%까지 접근했어. 그러니까 빨리 손들어. 빨리 손들어갖고 이제 맞춰보셔. 또 우리 하얀 이 코트를 입으신 여성께서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한번 일어나서 해보세요. 어디로? 자. 이 점을 여기다가 예. 오른쪽으로 올라가 봐요. 이렇게 하나 또 더 올라가요. 이렇게 작게 해서는 될 수가 없지요. 좀 길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또 힌트를 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안경 쓰신 우리 남성분. 예, 다시. 자, 여기서 다시. 어디로? 여기서 어디로? 아니야?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답을 이제 가르쳐 주지 않고 여러분들 맨날 며칠 집에서 숙제 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요. 예, 일어나서. 그 가운데점에. 예. 가운데점. 가운데점? 상단 가운데점에서. 예. 대각선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 대각선? 이쪽으로? 아니 좌측으로. 이렇게. 예, 하나. 그리고 예. 그 다음 것도. 예. 또 이쪽에 끝에서 또 하나 또 내려옵니다. 아니, 직선이 연결돼야 되니까. 연결돼야 되니까. 연결이 안 돼 버리니까 안 되지. 예. 왼쪽 끝에서요. 어디 왼쪽 끝에서 쭉 나가죠. 나가. 옳지. 그리 나가서 다시 이제 가운데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띵동땡. 일어나서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말씀하셔. 부동산 담보과장 임성규라고 하는데 박수 다시 한번. 최소한도 강운태 정도는 되겠어.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60조 땡하기 직전에 맞췄어. 그 30여 명의 대한민국 국장 중에서 만약에 못 맞췄으면 얼마나 창피할 뻔했어. 근데 이게 간단하단 말이오. 사고방식인데 이거 봐. 틀림없어요. 우리 과장의 말씀처럼. 하나, 둘, 셋, 넷 해버리면 뭐 끊어진 것도 없이 딱 되잖아요.
그 다음 문제는 거저먹기로 내 하나 드린 거예요. 나눗셈 숫자 맞추기인데 100의 절반을 2분절로 나누면 정답은 오케이. 자, 1번? 1번 25. 땡. 아니죠. 잘 보세요. 함정이 좀 있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자,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3번 100인 띵동땡. 어디 사신 누구셔? 텔레비전 주진단장 이선영입니다. 박수. 절대 행정을 하면서 조급하거나 그냥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100의 절반 50, 50을 2로 나누라고 그랬으면 25가 맞지요. 근데 2분절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1을 해야지. 2분절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100이지 100.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글쎄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나는 남북관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 8월 19일 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0만여 명 앞에서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셨단 말이지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수하냐? 흔히 말하는 IQ, 지능지수가 얼마냐? 이건데요. 세계에서 머리 좋다는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이스라엘 등등, 싱가포르, 홍콩 등등 중에서 가장 IQ가 높은 국가는 어디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또 어디예요? 예,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좋아요? 아니, 아까 한번 틀렸더라도 그렇지. 일어나세요. 드디어 띵동땡 박수. 어디 사시는 누구셔? 아니 지금 구청에 근무하신다고? 아, 그렇구나. 잘하셨어. 진짜.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 절반의 답은 있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말로 거저먹기지. 마지막 행정의 최고 가치는 뭐냐? 국민의 뜻이다. 법규다. 상사의 지침이다. 본인의 판단이다.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지요. 국민의 뜻도 필요하고 법규도 필요하고 상사도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의 판단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only one 하나를 고르라면 뭐지요? 역시 탁 트인 영등포구만. 국민의 뜻이요. 왜? why? 왜 국민의 뜻인가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공직자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직업이 공직자예요? 여러 소리 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에 명정되어 있어. 그것도 헌법 조문이 굉장히 빨라요.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7조에 나와 있어. 공무원은 딱 이렇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러분, 무섭고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특정 집단, 특정 계층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특정에게 잘해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해라는 게 봉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봉사 결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항을 보면 그 대신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줬지요. 하나는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 그래서 다들 공직자를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직업공무원제, 신분보장.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되고 정당 가입이 허용이 되고 그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귀찮겠어요? 두 가지의 특혜를 딱 준 거예요.
미국은 직업수가 한 30만 개쯤 된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세번화가 덜 돼서 3만 개쯤 되는데 우리는 직업 그러지만 미국은 calling 그런 말을 써요. job. calling은 뭐냐? 문자 그대로 불렀다는 얘기죠. 부름, 역사의 부름, 국민의 부름, 신의 부름. 그래서 대표적으로 public servant, 공직자, 그 다음에 성직자, 교사, 군인 이런 사람에 가르쳐서 calling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돈 버는 직업은 그냥 job 그런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 자세는 S운동의 생활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상사의 말씀에 대해서 조직의 명예에 대해서 네,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요. 저 S는 국민의 뜻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보지요. 늘 자기 마음을 어떤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S로 바꾸는 것. 글쎄요. 그런 전례를 못 봤는데요. 아마도 법규상 어려울 겁니다. 그거 안 될 텐데요. 두고 봅시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부정적, 소극적, 피동적 자세가 아니고 긍정적, 적극적, 미래지향적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계획이고 혁신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혁신을 많이 강조하지요. 그럼 과거 정부는 혁신이나 계획이란 말 안 했는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예산이 좀 더 전략되지 않을까? 이걸 이렇게 하면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늘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고쳐보려고 하는 것,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 S운동의 생활화가 바로 공직의 기본적 자세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려면 법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되는 법이 드뭅니다. 대부분 뭐 할 때는 뭘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 하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면 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쪽으로 해석하자.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자. 대안을. 현행의 법규상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 국민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 대안을 만드는 것. 대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공직자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가치고 행정의 묘미다. 행정의 본령이다. 법대로는 거. 그거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안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대안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법규를 고쳐야지요. 조례를 고치고 상위 법률에 저촉되어 있으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법률을 고쳐주도록 개정안을 내고 늘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S운동을 생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균 선생의 말씀 미리 내가 여러분한테 감동 먹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단순한 호민이 아니라 공직자 아닙니까? 퍼블릭 서번트 아닙니까? 봉사자 아닙니까? 호민 중에 호민이 돼야 되고 호민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A, B, C, D 그러잖아요. B와 D 사이의 C다. 버스, 태어남, 탄생. D, 죽음. 데스, 죽음, 사망.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건데 그 사이에 C다. 초이스. 선택이다. 선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와 D는 나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요? 그건 하늘의 뜻이요. 하늘에서 그리 한 거란 말이죠. 데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나요? 그것도 하늘의 뜻이요. C는 초이스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의 의지에. 초이스.
가만히 깨어있는 자세, 호민이 되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40여 년 공직을 축약해 보면 10가지로 딱 축약이 됩니다. 10가지. 첫째,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더라. 현장. 여러분, 실타래가 잔뜩 헝클어져 있으면 가닥을 잘 잡아 당겨한단 말이죠. 가닥을. 이 가닥도 찔끔 저 가닥도 찔끔 해보면 실타래가 부러집니까? 그 가닥이 어디 있냐?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더라. 공급자인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인 국민에게, 구민에게 있더라. 그리고 니드, 소유자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장에 부딪히면 반드시 길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우리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도 저런 애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성군 세종대왕께서 토지 제도를 계획했잖아요. 전분 6등급 논밭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눴단 말이지요. 연분 9등급, 그의 착황 상태에 따라서 상상, 상중, 상하 이런 식으로 9등급으로 나눴단 말이지요. 그 전에는 타품 손실법 해가지고 정해놓고 적당히 향리들이 가서 당신네는 규정대로 내, 당신네 좀 깎아줄게. 그래? 좀 더 많이 깎아줄게. 그게 타품 손실법이었는데 얼마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 토지제도를, 조세제도를 개혁하기로 작심을 하고 시작을 해요. 황희정성, 유명한 명재상 황희정성부터 비롯해서 모든 재상이 반대합니다. 설득하고 설득하고 무려 17년간 설득을 해요. 17년간. 그리고 요즘 말하는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가부를 물어요. 65만 세대가 토지세를 냈는데, 조세를 냈는데 그 중에 얼마가 참여했는가? 17만 2천 명이 참여를 했어요. 17만 2천 명이. 처음에 통과됐는가? 5번째 통과됩니다. 계속 부결. 고치고 마지막 전분 6등급, 연분 9등급을 17만 2천 명 가운데 그것도 다 찬성했는가? 아니에요. 8만 9천 명이 찬성했어요. 어떻게 보면 과반을 좀 넘은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200년간 지속이 되거든요. 율곡 선생이 100년 후에 태어났던, 그로부터 100년 후에 태어났던 율곡 선생이 뭐라고 평가했냐? 세종조에 들어서서 드디어 조선의 나라 기틀이 바로잡히고 백성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졌다. 고려 말기에 비해서 조정의 수입이 3배나 늘었다. 이것이 율곡 이 선생의 평가입니다. 율곡 선생이 평가한 뒤로부터 100년간 더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200년 후에 저 제도가 다시 바뀌지만 그야말로 맞아, 이게 세금 내는데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 어떻게 고치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17년간 17만 2천 명한테 투표를 통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하신 거예요. 현장 행정의 대표적 수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방향을 잘 정하고 반박장만 더 빨리 가면, 뭐 한 뼘만 더 빨리 가면 반드시 성공하지요.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조직의 목표도 그러하고 역사 발전도 그러하고 방향과 속도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면은 그래도 방향이 더 중요하죠. 방향. 목표를 잘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가버렸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동으로 방향은 정했지만 낮잠 자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방향을 잘 정하고 적정한 속도를 내야지요. 우리가 이수부화도 잘 알잖아요. 결국 토끼가 지 빠르다고 폼 잡다가 거북이한테 져버렸잖아요.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현대사 대한민국일 겁니다. 현대사가 대한민국. 그건 나중에 또 틈나는 대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행정의 요체예요. 다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제레미 벤덤이라는 학자가 행정인이 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말이 안 맞는 말이지요. 100% 어떻게 만족을 시킵니까? 최대 행복이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 여러분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계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권을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집행하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서운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적도라는 것, 억울한 사람과 함께 눈물 흘리고 억울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행정의 묘체다. 여러분 뉴욕 공항 더러더러 가보셨겠지만 존 F 케네디 공항이 가장 크고요. 뭐 그렇게 큰 공항은 아니지만 국제선이 뜨고 내리는데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있잖아요. 라가디아 공항, 라가디아가 판사 이름이에요. 판사 이름. 뉴욕 판사를 하고 있을 때 절도죄로 어떤 노인이 들어왔어요. 빵을 3개 훔친 겁니다. 그래 판사가 노인을 바라보고 아니 어르신이 돼가지고 무슨 빵을 그렇게 훔치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내가 사흘간 밥을 굶었는데 배고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빵만 보입니다. 그래서 빵을 내가 3개 훔쳐 먹었습니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라가디아 판사가 박매일을 못 쳐. 찝다가 박매일을 딱 치면서 벌금 10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벌금 10불을 내십시오. 다만 어르신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 책임이기 때문에 그 10불의 벌금은 판사의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 법정에 나와 있는 방청객 여러분들도 저 말에 공감이 가신다면 돈을 좀 내서 저 어려운 어르신을 도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어. 모금이 4,700달러가 모였어. 그 10달러 벌금은 판사가 내고 4,700달러는 노인을 줬어. 그 이후에 뉴욕 시장이 됐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지병으로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뉴욕 시민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공항 이름을 라가디아 공항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 사람이 없더란 거. 우리 영등포 구민지만 40만 명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어렵고 그늘지고 가슴 한켠이 텅 비어있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둥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은 권력을 갖고 있어. 권력을. 크고 작은 권력을. 그 권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행정의 요체다. 네 번째 행정은 종합예술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참 최은일 우리 청장 근데 내 대학교 후배입니다.
아니 정말 자랑스럽고 잘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팀을 이뤄서는 팀을. 아니 오케스트라 협연 보세요. 피아노 소리도 아름답고 바이올린, 첼로도 아름답지만 함께 어울리는 음악 소리가 얼마나 창업화가 아름다워요. 축구 우리가 월드컵 16강 탈락해서 기분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전차 군단 독일 피파 랭킹 1위를 2대1로 이겨버렸잖아요. 그때 보면 아니 세상에 독일의 골키퍼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냥 지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하프라인 넘어서 나왔단 말이죠. 그게 뒤에서 툭 하나 공 차주니까 우리 손흥민이 가서 그냥 노마크 찬스에서 넣어버렸잖아요.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아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다 그러시겠지만 중간관리층 여러분이 해야 할 큰 일 중에 하나는 팀원들의 자기 역할, 자기 임무를 제대로 정해주는 것, 그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면 이게 책임 소재가 없어. 팀으로 이러는 것이다. 삶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부호로 따지면 퀘션 마크, 물음표, 느낌표, 그래, 감탄사, 기쁨, 쉼표, 마침표 이런 게 있겠지요. 마침표, 이제 죽는 것이고 쉼표, 간혹간혹 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보면 물음표와 느낌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삶이다. 후회 없는 삶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략 물음표가 한 7개, 느낌표가 3개쯤 되면 좋지요. 부단히 물어봐야 한단 말이죠. 우리 과를, 우리 팀을 보다 더 그냥 활기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주어진 예산을 좀 더 전략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쪽에 그냥 민원이 폭주하는데 그 민원이 폭주한 이유가 뭘까? 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가다 보면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그렇지. 에디슨이 물음표 끝에 세계 발명 특허를 1000개 이상 가졌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물음표 속에서 산 사나이지요. 6번째, 간절하면 죄가 떠오릅니다. 진실로 간곡하게 차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밥 먹으나 화장실에 가나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절대자한테 매달려서 구해 보세요. 100% 죄가 떠오릅니다. 간절함이 덜해서 죄가 안 떠오른 거지요. 목숨을 바쳐봐요. 필생즉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바쳐서 죽을 각오를 다하면 반드시 살고 내가 살아야지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말이죠. 이 생태계 현상을 보면서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인가? 퀘션 마크를 걸 때가 많아요. 독수리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가 30년, 40년 살거든요. 그러다가 한 30년 지나면 이게 늙어서 부리가 구부러집니다. 발톱이 구부러져요. 깃털이 그냥 아주 몹쓰게 되지요. 그럴 때 독수리가 간혹 외롭게 결심을 해요. 나는 좀 더 생을 더 살아볼까? 그러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높은 산에 높은 바위 옆으로 혼자 올라가요. 아무도 만나질 않고 조려지 않고 바위 틈바구니에 한 6개월을 고민한대요. 진실로 내가 한번 정말로 생을 더 살아볼까? 오케이 한번 해보자. 결심 있으면 자기 부리를 말이지요. 바위에다가 쪼아요. 한 달간 쪼으면 부리가 빠진답니다. 그리고 한 달 있으면 부리가 새로 나요.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발톱을 뽑아내요. 발톱 엿이 또 나요. 그 다음에 깃털을 뽑아내요. 그 다음에 또 깃털이 또 나요. 그러고는 물에 얼마를 더 사냐?
30년, 40년을 더 살아요. 우리가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 환골 탈퇴했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환골 탈퇴는 뭐 우리가 6살, 7살 때 뭐 치아 하나 좀 갈고 치아 가리 좀 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 뭐 하루에 뭐 한 20개 보통 빠지고 한 10개 나고 그것이 무슨 놈 환골 탈퇴예요? 독수리처럼 자기 목숨을 그냥 던져서 환골 탈퇴해버린단 말이죠. 강원도 남대천에 올라오는 연어. 태평양 심해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남대천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고래 잡혀 먹이고 상어 잡혀 먹이고 큰 물고기 잡혀 먹이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다가 떨어져서 비늘이 찢기고 죽고 몇 %가 살아남는가? 1%가 채 못 살아요. 무엇 때문에? 나도 내 고향에서 부활해야 되겠다. 산란해야 되겠다. 내 종족을, 내 새끼를 낳아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확 와. 그러고는 산란하고 장엄하게 죽잖아요. 죽어. 매미, 보름간 막 울잖아요. 보름간. 매미가 우는 까닭 아세요? 우리 매미가 왜 울어요? 짝을 찾습니다. 아, 일어나 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오? 어디 사는 누구시오? 네, 남가자동에 사는 김선님. 박수. 이야, 대단하시네. 아는 사람이 오히려 죽어. 괜히 폼 잡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짝찾기 위해서. 근데 무려 7년을 기다려, 7년을. 껌껌한 땅 속에서. 이 세상에 올라와서 보름밖에 못 살아. 그러면 전부 짝찾기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막 울다가 다행히 짝찾기 성공한 매미도 있고 짝찾기 못 오고 죽은 매미도 있고 암컷이 됐든 수컷이 됐든 보름이면 다 죽어. 인간 내가 볼 때 분발해야 돼. 분발. 생태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는 말이죠,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누구한테든지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와요. 반드시. 큰 기회는 3번 온다고 그래요. 3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 놓쳐버려. 기회는 절대 내 가슴팍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확실히 잡아버려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망설이다가 끝나버려. 세네카라는 그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 있죠.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 명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운칠기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참 좋아. 그런데 세네카가 뭐라고 그랬냐? Luck is what happen. 운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When, 언제. Preparation, 준비가. Meets opportunity.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게 운이다. 왜 기회가 오긴 오는데 그 기회를 못 잡은가?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이것이 기회인지 뭔지도 모르고 못 잡는 거지요.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준비를 딱 해놓고 있으면 탁 이게 온다고요. 내가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강훈태 장관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특강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러지요. 내가 준비를 안 했으면, 글쎄요, 내가 군관에 뭐 특강도 않고 그런데 글쎄 곤란한데 그렇겠지. 준비 플러스 기회. 그것이 운이다. 맞는 말 같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여덟 번째,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4차 산업, 그러지요. 4차 산업이 뭐냐? 첫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갖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지요. 도구. 첫째는 데이터고, 사람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인공지능이죠. AI. 그리고 퍼지도록 만드는 사물, 인터넷. 그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빅데이터. 우리 영등포만 해도 내가 여기 이제 탁 트인 영등포, 그러고는 영등포 1번가, 이게 그냥 굉장히 아주 좋아, 아주 신선해. 우리 최현일 청장님한테 바란다 해가지고 무시 이렇게 좀 있더라고. 봤더니 주로 이제 내 언론 볼 때 쓰레기가 어디가 많다. 그런데 관련된 민원이 많고, 두 번째는 보행하는데 지장이 많다. 뭐 노점상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냥 골목에 그냥 전신주가 많이 서 있고 어쩌고 보행 지장이 많다. 그런 수많은 말하자면 민원이 있어. 민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데이터화해. 신길동, 신길맷동 어느 저기 보니까 이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계속 민원이 있더라. 그것이 데이터의 데이터, 그것이 빅데이터요. 그러면 신길맷동의 그 골목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하는 장치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잘 활용하는 그 기업체가 아마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되는 대로 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 수입은 아마존 전체 수입은 25%밖에 안 돼. 그럼 무슨 수입이냐? 정보 파는 수입. 아마존 웹 서비스, 거기에서 나사도 거기에서 정보 사다가 활용하고, 미 국방성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 FBI도 그러고, 뭐 각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삼성도 말할 것도 없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수많은 정보를 전부 사다가 활용한다는 말이 이 지구촌이.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수입이 75%인데 아마존이 우리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5위가 아마존이야, 아마존. 거기에 CEO가 지금 갑부 제1등 아니요? 세계 갑부 제1등? 빅데이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참 정주영 씨가 조선산업 일으켰습니다만 일화가 있지요. 개발연대 때 김학렬 당시 부총리가 원래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트라이를 했지요. 저희들 도저히 경험도 없고 조선사업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중 씨한테 트라이를 했죠. 몇 번 거절하다가 정중 씨가 간단하게 생각했어. 그래, 뭐 별거 있어? 이것이 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을 바다에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당히 해서 뭐 그따가 엔진 달면 가겠지 뭐. 돈이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보증을 하기로 하고 아무 데서나 빌려라. 그래서 일본 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도록 돼 있어.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배를 만들어? 불가능. 대한민국 정부 신용이 너무 낮아. 미국 노, 독일 노. 마지막으로 영국을 갔지요. 영국에서 컨설팅 회사, 조선사 겸 컨설팅 회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보증을 좀 해주시오. 출전사는 해주시오. 아이고, 대한민국 정부 신용도 낮고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정정 씨가 푸뜩 아이디어 떠오른 것이 주머니 속에 500원짜리 지폐가 생각나. 그 500원짜리 지폐를 딱 내놓고 한쪽에는 국보이론 남대문이 있고 뒤쪽에는 거북선이 있었어. 거북선. 그래서 거북선 지폐를 내놓고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선조들이 1500년대에 만들었던 군함입니다. 군함. 우리는 철갑선 그러는데 군함이요. 당신의 나라가 1800년대에 군함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신의 나라보다 영국보다도 300년 빠르게 군함을 만든 나라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왜 그거 우리가 배를 못 만들겠소? 그래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결국 영국에서 차관을 갔다가 오늘의 맨 처음에 미포조선, 그 다음에 울산조선, 현대중공업 만들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고
이게 이제 우리 청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왜 말하자면 복지안동, 복지부동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버리거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자신 있어? 글쎄 아이고 하지 마. 괜히 하다가 말이야 잘못되면 기한만 받고 하나도 좋을 거 없어. 너 그거 확실해? 글쎄 아이고 하지 마. 그러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 여러분 스스로를 포함해서 우리 팀원들이 사랑하는 후배들, 동지들이 뭘 하나 해보려고 할 때 해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함께 감싸줄게. 해보라고.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산을 정복하려면 산에 올라가야 정복이 된다. 앉아가지고 저거 뭐 가면 뭐 쉽다고 생각만 하거든. 가지도 않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백사가 불여일행이에요. 백사가 불여일행. 100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백사. 불여. 못해. 일행.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 얻어내요. 백사가 불여일행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다만 막무가내로 하면 또 실패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는 점검이에요. 점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인하단결은 나부터 자인데 이 말은 내가 공자님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겠어. 내가 놀랬어. 아침부터 우리 직원들 아침 잘하셨냐고 밥부터 챙기고 내가 전국에 그 내무장관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해서 나 뭐 특강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전국에 시군을 들어 가는데 내가 볼 때 이제 한 반쯤은 이렇게 시장이나 군수 또는 도지사가 직접 내 강의를 듣고 반쯤은 맥혀놓고 안 들어.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직접 듣는 분이 훨씬 더 리더고 알아야 면장하지. 가운데가 뭐 3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중에 한두 개라도 뭐 좀 주워 들을 만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기관장은 자기가 뭘 다 안 것처럼 너들 강의 잘 들어? 그럼 오늘 보니까 됐어. 우리가 역사라는 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거울이죠. 교훈이고 역사가 선생님이죠. 수많은 역사의 교훈적 가치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골라보면 세종대왕의 민유방번 정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에요. 민유방번. 민간이 유일을 유자 유일하다. 방 나라방 나라의 근본이다. 민유방번. 정말 저 정신으로 마음속 머릿속에 가득 찬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32년 제위하시는 동안 훈민정음 반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국방 대마도까지 정벌했잖아요. 그리고 과학 기재 다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책을 저술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둘째 문제고 그 이면을 보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태종으로부터 세종대왕이 양해를 받고 그 전부터 흉년이 거푸들었어요. 그래 취임하자마자 대궐에다가 초가집을 지입니다. 초가집을. 그래서 보리밥 들면서 집신 신으면서 2년간 비록 대궐이지만 초가집에서 생활합니다. 흉년의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백성하고 똑같은 처지에서 한번 직접 경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수양대군을 비롯한 왕가의 재산을 전부 뺏어요. 뺏어서 반을 톡 잘라가지고 백성한테 나눠줍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좀 더 잘 짓도록 여러 가지 경험 사례를 모은 농사직설,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서적이지요. 편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세요.
놀라운 얘기인데 세종 1년 2월 12일 날 이런 칙서를 보냅니다.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요. 민주 방본이다 그 말이죠.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요. 중요하고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감사나 수령이 모두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를 논할 것이다. 네 관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와봐라. 너 뭐가지야? 세종 취임하자마자 저기 송파구에 있었던 작년 재작년입니까? 세자녀 세모녀 자살 사건 세종대왕에 계셨으면 통곡을 할 거예요. 통곡을. 그때보다 못해. 지금 백성의 행복도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요즘 무슨 아이고 참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0.97명 출산율. 영등포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내가 찾아봤더니 2017년까지만 공식 통계가 있던데 0.88명이래. 그러니까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아이를 갖는 것이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간에 그게 정상인데 안 난 것이 누구 책임이냐? 국가의 책임이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대왕이 궁에 노비들이 많은데 궁노비들이 만삭의 몸으로 그냥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안쓰러워.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출산 전 한 달 30일, 출산 후 100일 동안 전부 휴가를 해라. 플러스 남편은 출산 후 한 달 동안 휴가를 해라. 명령을 내려. 그러면 출산 전 한 달, 출산 후 100일이니까 130일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우리나라 제도가 90일 아니에요? 90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90일을 더 늘리자 이렇게 이제 정책만 결정되는 상태인데 90일 늘리더라도 120일이야. 응? 우리 세종대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구빈법을 만들어서 최초의 복지제도를 법제화했니 어쩌니 세계사 속에 많이 배웠는데 천만의 말씀. 세종대왕이 훨씬 그때보다 빠르고 그때는 1700년대니까. 응? 여기 1400년대 아니에요?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알차. 장애인 계속 쌀을 대주면서 직업훈련 시켰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일반적으로 청각이 발달, 청각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골라가지고 악기 연주시켰잖아요. 악사들이 시각장애인이 많아, 세종 때. 청각이 발달되니까. 어르신들 80이 넘으면 양반 상인할 것 없이 상놈할 것 없이 전부 한 자리에서 양로연 베풀어줬고 90이 넘으면 288kg 쌀을 줬어. 아이들 고아는 전부 전원 재중원이라는 의료원 겸 의료시설 겸 고아원에 들어가서 100% 입양을 시켜. 다 아름아름해서. 그런 정책을 폈다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영등포 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우리 5월 8일 날 어버이날 불러. 그래서 백수연 이름하에 이게 정말로 구청장이 큰 절도 그냥 엎드려 하고 여러분도 전부 엎드려 하고 그러고 그냥 옛날 노래 좋아하는 노래 이비자 그런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리고 쌀 한 가마니씩 드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백수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그 말 물어보면 나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이 80세 이상 양로연을 본따서 해봤다. 그럼 좋잖아. 그때는 80이면 지금 100세 비슷하지. 100세 이상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조사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박수 쳤으니까 하는 걸 알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공의 사적생 전략. 참이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세종대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백성, 오직 백성밖에 없어. 백성, 민유방본. 충무공은 오직 나라밖에 없어. 나라밖에 없어. 내 목숨을 바치겠다. 23번 싸워서 23번 이겼잖아요. 세계 해전사에서 그런 전례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23승의 원동력은 뭘까?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비장함, 간절함, 절박함. 내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까지 뭔 소용이 있어? 그거요, 그거.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요. 거북선 미리 만들어서 유비무한 자세 갖추도록 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객진 전술, 전략 전술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죽음에 관한 것, 목숨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난중일기, 그 다음에 이 충무공 기록 등등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모함에 빠져가지고 백의종군하고 백의종군 할 때도 이렇게 됩니다. 선조왕께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해전을 그만하고 권율도원수, 권율 장군 밑에서 소위 육군으로 참여해가지고 해안선을 주로 지켜라 이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제 복귀해가지고 소위 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해서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때 충무공이 보낸 장계를 보세요. 금신, 전선, 상유, 시비. 지금 신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출사력,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바쳐 싸운다면 거전즉 유가유야.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바쳐 싸운다면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해봐라 그런단 말이죠. 그때 우리 이제 소위 병졸들에게 필생즉사라. 죽자고 하면 오히려 살고 살고자 하면 도리어 죽는다.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그야말로 앞장서 나간단 말이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노량해전에서 전투 임할 때 새벽에 이런 장계를 하늘에 올립니다. 기가 막혀요. 금일고결 내가 국계 명사입니다. 사원천 필섬차적 하늘이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러니 필히 적을 섬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으니까 적을 섬멸하게 달라 이거야. 실제 왜군의 소위 총탄에 맞잖아요. 그러면서도 전방 급신물언아사 지금 전쟁이 한참 급하니까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송일입 장군이 대신 투구를 쓰고 지휘를 해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오직 마음속에 백성이었다면 충무공은 오직 마음속에 나라 그거밖에 없었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한 분은 백성, 한 분은 국가. 그러면 우리는 뭘 했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했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비교 통계가 가능한 1970년을 가지고 비교 통계가 가능한 2017년을 비교해 보면 국민소득이 47년 만에 104배가 늘어났어. 1970년 당시에 우리가 북한보다 100불이나 뒤졌어요. 우리는 286달러, 북한은 384달러. 훨씬 북한이 더 많았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일본을 비롯해서 47년 동안 14배 성장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00배가 더 많이 성장해 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104배나. 오바마가 그런 연설을 많이 했지요. 자기의 모국이죠, 모국. 이민이 할아버지 때 갔으니까요. 모국에 가서, 케냐에 가서, 여러분, 저 아시아에, 동북아시아에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60년대 우리보다 더 못 살았지만 지금은 세계 선진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케냐 국민 여러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80달러, 북한이 134달러, 필리핀은 훨씬 잘 살았던 251달러, 케냐 94달러. 케냐 우리도 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케냐는 1,400달러밖에 안 돼.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뭔가 방향과 속도의 승리입니다. 방향. 한쪽으로는 민주주의, 한쪽으로는 시장경제, 두 개의 기둥, 큰 틀을 확고하게 심었지요. 그리고 속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수함, 근면성, 하면 된다는 자신감, 내면에 쌓이는 극일 정신, 일본 놈들 어떻게 해봐야지. 일본은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냐. 이런 게 꽉 뭉친 거지요.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중화공업을 육성했고 IT 산업을 육성했고 반도체를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 때 무려 224톤이나 돌반지, 결혼반지, 금을 모았고 이런 것이 방향과 속도에서 승리한 결과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 바로 여러분이 앞장서서 사랑하는 후배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서 수레의 마부가 되고 국민이 함께 밀어서 이 자랑스러운 오늘을 일으켰어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더 잘 된다는 전제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원대한 꿈. 답답하면 간혹 하늘을 쳐다보세요. 밤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래도 서울 하늘이 투명하지 않지만 간혹 맑을 때가 있어요. 지금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죠? 1호, 2호가 더 멀리 가 있어요.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가 있는가? 212억 킬로미터가 있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한 141배나 가 있어요. 거기에 지구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캡슐이 있는데 그 캡슐을 뜯어보면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Guten Tagen, Bonjour 이런 35개의 나라 인사말이 들어가 있어요. 지구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거대한 구조물들,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maybe 아마도 이 무량수만큼 해야 될 수 없는 많은 별이 있는데 이 태양계가 속한 소우주가 1000억 개쯤 되고 그 소우주마다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못하는 무량수예요. 무량수. 우주가 가히 없는데 끝이 없는데 이 우주 가운데 왜 지구촌에만 고등생물이 살고 있겠느냐? 아마도 어딘가는 고등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별에 조그마한 별에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지구의 속삭임인데 그 목적이 뭐냐? 우주가 대략 140억 년쯤 탄생이 됐다는 거고 지금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태양이 100억 년쯤 됐는데 한 50억 년 지났고 앞으로 50억 년 태양이 산대요. 50억 년 후에는 기체로 변해. 기체로. 구름으로 변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태양빛 먹고 사는데 50억 년 후는 우리 종국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쯤 돼야 원대한 꿈이지. 나사에서. 언젠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구촌 이사계획을 수립해보자.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도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 이 인간이 살기 적합한 그런 항성 찾아보자.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어. 근데 재미있는 게 작년 스티븐 호킹 박사, 참 아인슈타인 버금가는 천재 물리학자 아닙니까? 작년 3월 18일 날 타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류를 향해서 유언 유언을 남겼어. 50억 년 소리하지 말고 200년 안에 옮겨야 한다. 200년 안에. 왜? 200년 후에는 지구촌 온도가 섭씨 460도가 된 460도. 섭씨 460도. 다 못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 지금은 인간이 컨트롤하지만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을 컨트롤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대한 행성과의 충돌. 실제 6,600만 년 전에 행성과 충돌해서 지구촌 생물의 4분의 3이 절멸당했어. 공룡도 그때 싹 죽어버렸어요. 멕시코 육하반도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사유로 빨리 옮겨라. 빨리. 200년 내에 옮겨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대한 꿈을 꿀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는 우주시대 그리고 해양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나라가 뒤늦게 출발했지요. 세 가지, 인공위성 개발, 발사체, 발사장 구축 세 가지가 우주 선진국 진입의 3대 요소인데 우리는 인공위성은 진즉 만들었어요. 1992년에. 근데 남의 힘을 빌려서 쏘아 올렸지요. 그 다음에 발사장도 2009년에 우리가 독자적인 발사장을 확보했어요. 저기 고흥반도 나로호라는 거기 섬에다가 지금은 연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사체가 없어. 아직 연료가 없어요. 연료.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조그마한 거 75톤짜리 액체 엔진을 성공했죠. 그리고 2021년에 4개 묶어서 해본다는 거거든요. 저게 성공하면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에 조그마한 이론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틈나면 남도관광 고흥. 그렇다 내가 고흥이 고향은 아니에요. 근데 고흥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넓어져. 가면 일반 관람이 가능하거든. 직접 쏘아올렸던 우주선 볼 수가 있어. 그냥 장엄한 느낌이 들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봉사는 절대 주는 게 아닙니다. 주고받는 건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큰 게 봉사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인간의 행복.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승진하기 위해서,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가 소원을 비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둘로 딱 쪼개보면 하나는 일자리. 경제활동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만족감, 정신활동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자리는 여러분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됐어. 이제 어쨌든 정년 퇴직하면 큰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노후생활 먹고 살 만큼은 그냥 근금 전략하면 살잖아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일전에 각 부처 국장들이 교육받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특강을 갔어요. 원래 한 1시간 반만 하기로 했는데 3시간을 해버렸는데 아니 질문이 하도 쏟아져서. 근데 어떤 이제 수강생이 어디 부처 국장이더라? 아니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다 50대 중반 이렇게 국장이라 됐는데 뭐잖아. 이제 정년퇴직 하게 되면 노후 생활을 참 해야 되는데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첫째 재정 문제, 이게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생각할 터인데 그거 여러분들 투자하면 100% 거지된다. 절대 투자 말고 국장하다가 그래도 퇴직하면 한 달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3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전략하면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투자할 생각 말고 이렇게 저렇게 주위에서 꼬드기고 어쩌고 뭐 식당 한번 차려보고 뭐 어쩌고 다 망해 하지 말고 두 번째 취미생활 하면서 플러스 봉사해라. 봉사해봐라. 여러분, 수단의 슈바이처라는 이태석 신부님이
2001년에 가셔서 2010년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봉사했는데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했겠어요? 네버, 천만에 행복하니까 하셨어. 행복하니까. 마리아노아 마가렛 우리 간호사 호주 사람이에요. 소록도 한센병 옛날 우리가 그냥 문둥병 그랬잖아요. 피고름 찍찍 흘리는 거 직접 만지면서 40년을 봉사했어. 40년을. 수녀로 알려져 있는데 수녀가 아니고 간호사인데 그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려서 내가 이러다가는 오히려 짐이 되겠다 해서 몇 년 전에 조용히 소록도를 떠났어요. 그분들이 의무감을 했겠어요? 행복해서 봉사하면 행복하니까. 내가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신길 몇 동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쪽방촌을 갔어요. 국회의원 현직 때요. 근데 할머니가 소녀 데리고 둘이 조그마한 판잣집 쪽방촌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봉사를 갔는데 청소를 다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그랬더니 나한테 통장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 주시더니 내가 쏙 봤더니 왜 이달은 조금 돈이 비네요? 그래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일 안 해보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공장에서 뭐 단추 달면은 뭐 한 달에 3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했거든. 딱 한 달. 아 근데 그 다음 달 이게 무슨 이제 그 당시에는 생보자 그랬잖아요. 기초수급자. 응? 말하자면 소득급이요. 거기에서 딱 30만 원 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귀신처럼 그냥 그 공장에서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그냥 딱 나를 생계금에서 30만 원 빼버렸으니 나 일 않지. 누가 일해? 일해봐야 뭐 다 뺏어가 버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 그대로 내가 받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야. 지금도 그래 돼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1인 기업이 소기업, 소기업이 중기업, 중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만들도록 상향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지.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차상위 계층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잘 살아는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놨어. 소득급에서 다 빼버려. 일 안 한다. 내가 부천에서 거기는 아주 열악한 복지시설인데 주로 치매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하는 데인데 목욕봉사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튼 피골이 아주 상접하신 어르신인데 다 목욕탕 가서 이제 목욕탕이 없어요. 화장실 가서 그 수건 깔아 놓고 이제 목욕 시켜드리고 다 머리도 닦아드리고 선풍기로 다 바람도 말려드리고 해가지고 침대에 딱 눕혀드렸어요. 그때 갑자기 이분이 눈을 퍼쩍 뜨시더라고. 그전에 일찍 감고 계시다가 그러더니 젊은이 네? 내가 후회가 나 있네. 후회요? 무슨 후회신데요? 내가 봉사를 못 해봤단 말이야. 예? 아니 할아버지 빨리 나오셔서 봉사하시면 되지요. 아니야. 내가 내일 아니야 모레 죽을 것 같네. 눈을 딱 감아버리죠. 그 순간에 내 가슴을 완전히 쇠망치가 때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봉사하십시오. 봉사를 못 해보고 죽으면 반드시 여러분 후회합니다. 큰 울림 메시지가 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이후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돌아가셔서 실제 돌아가셨어.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법적 의무고 그 봉사 플러스 개인적으로 영등포 공동체 일원으로 시간 나는 대로 봉사, 돈 있어야 봉사하는 게 아니단 말이지요. 말동무하는 것도 봉사고 길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아 드리는 것도 봉사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퇴직하면 봉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다짐하는 의미에서 또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런데 아까 특별히 해서 우리 최 청장님이 1시간 반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뭐 한 7분쯤, 8분쯤 이래 있는데 인간이 뭐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은 도시라는 걸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당대의 모든 과학, 기술, 문명, 지혜 총 집적되어 있는 것이 도시 공간입니다. 도시 공간. 그 당시 도시에 어느 시대가 됐든 모든 게 다 거기 있어요. 인간의 모든 지혜가 발동이 돼가지고. 고대 도시 BC 3500년 전부터 수메르 지방 근처부터 아루나라는 도시가 생겨서 도시가 발전을 거듭해 왔어요. BC 3500년 전이면 우리 당군 할아버지 전이지요. 인간의 걸작품. 동기가 다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코노미스트 비교적 그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이코노미스트지 평가에 의하면 살기 좋은 도시 순위 서울이 59등, 부러운 것은 오스트리아가 1등, 그 다음에 또 5등 시드니, 10등 애들레이드 3개 있고 비엔나가 1등. 호주가 3개 있죠. 멜버른, 시드니, 애들레이드. 캐나다도 3개 있고. 그런데 일본이 말이죠. 오사카가 3등이고 도쿄가 7등이에요. 오사카는 그렇다고 치고 도쿄, 서울보다 큰 도시란 말이에요. 7등. 파리, 서울보다 큰데 19등이야. 우리는 59등. 왜 사람이 도시로 모여드는가? 왜 사람이 도시로 모여드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3가지 아니겠어요? 첫째는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면 그런 도시로서의 기본적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2번째는 건강, 교육, 건강해지고 싶은 기본적 욕구, 그 충족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시설, 교육, 우리 아이들. 3번째,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교통, 정보, 주거, 상업, 문화, 편리성, 플러스 녹지, 공기, 물, 쾌적성. 이런 것을 찾아서 도시로 오기 때문에 영등포가 가야 할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많은 해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도시행정의 핵심 과제를 좀 더 풀어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안전성을 확보해 준 거지요. 영등포 가면 뒷골목, 시장, 뒷현 안전해. 우리 젊은 여성들 아무런 문제 없어. 확보해 주는 것. 더구나 국회 법이 계류 중에 있지만 자치경찰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제 서울을 시범도시로 한다는데 영등포구에서 민생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치경찰제 도입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사법경찰, 우리 자치단체가 사법경찰을 둘 수 있어요. 사법경찰. 사법경찰을 많이 두면 둘수록 그것은 구면을 위한 것이다. 분야별로 환경 분야, 교통 분야, 범죄 예방 분야, 음식 분야, 사법경찰 관리를 많이 둬서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쾌적성, 이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미세먼지 때문에 그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3년 연속 1등 했다고 들었는데 미세먼지 줄이기 1등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마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부산 사람들, 광주 사람들, 기왕 서울로 이사 갈 바에는 우리 영등포로 가보자 나오겠지요. 어떻게 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것이냐? 우선 당장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나무가 있어. 나무. 산림청에 알아보면 금방 나와요. 금년부터는 다른 나무보다는 미세먼지 빨아들이는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영등포가 가장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영등포에서 짓고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달도록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돼.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고 우리 영등포에서 건축하려면 이러이러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달아라. 그러다 보니까 강남도 따라서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경기도 따라서네. 의무화시켜야 돼. 영등포에 가장 많이 다니는 화물차 협조를 구해야 돼.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저감 조치가 내리는 날은 삼가하고 평일날 좀 다니세요. 저감 조치를 내릴 만한 그 날수가 1년 12달 가운데 길어야 40일. 그러면 20일. 20일이지 40일만 좀 참아다오. 나 다른 구는 모르겠고 영등포구에서는 그 날은 좀 참아줘. 이거 법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 떠나서. 그러고 좀 깨끗한 날 좀 많이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필요하면 우리가 조금 구비해서 보태줄게. 밤늦게까지 조금 화물을 실어 날려. 평일날. 그리고 미세먼지 많은 날은 조금 적게 다녀. 그런 노력.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폼페이 BC 700년에 만들어진 고대 도시인데 저게 이제 인근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파묻혀 버렸잖아요. AD 74년에. 그래서 오랜 동안 파묻혀 있다가 몰랐죠. 그러니까 1700년에 들어서서 안에 뭐가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이게 또 발굴이 100%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폼페이. 내가 놀란 것은 이게 말이죠. 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 옆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있어. 인도가 있어. 그것도 대단하고. 이게 BC 700년이니까 우리는 고구려 탄생도 안 될 때요. 고구려 말이야 건국도 안 될 때. 마차 다니는 길, 사람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거기다가 하얀 조각돌을 이렇게 조약돌을 박아놨는데 밤에 달빛이나 별빛을 보고 반짝반짝 거리도록 일종의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지. 그 하얀 돌이. 폼페이 곳곳에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 야외 극장 이것을 BC 700년에 만들어 놨더라 이 말이요. 사람 중심의 도시계. 여러분 차가 먼저요, 사람이 먼저요? 건물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않아. 왜 보도가 없는 조그만 도로가 많아? 차가 많아. 그래갖고 사람이 피해 다녀. 그 접촉사고 나고 말이요. 이야, 뉴욕의 센트럴 파크. 여의도 운중제가 안이 한 90만 평, 7만 평. 우리 영등포의 상징 여의도가 대략 그렇죠? 90만 평 좀 못 되지요? 그러죠? 2.57평방킬로미터인가? 그런데 센트럴 파크가 103만 평인데 언제 만들었냐? 1860년. 1860년에 그 당시 의회에서 500만 불을 예산을 만들어줘 가지고 500만 불을 가지고 논밭하고 늪지를 샀어요. 그리고는
해서 나무 심고 인공호수 만들고 대형 극장 만들고 1960년까지 공식적인 개장은 물론 1876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 100년 동안 그 공원을 갖고 왔어. 세계 공원 센트럴 파크. 여의도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김현옥 씨 불도저로 그냥 밀어붙여버려 가지고 여의도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거기에 금융가를 만들고 그냥 국회 의사당이 그런. 만약에 여의도를 뉴욕 센트럴 파크 버금가는 세계적 공원을 만들어 놨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미세먼지도 저감될 것이고 좋지 않겠어요? 길게 봐라, 길게 봐라. 도시계획은 길게 봐야 한다. 여러분 피막길이라고 알아요? 피막길? 저기 종로 뒤편에 단성사 피카디리 앞에 조그마한 골목길. 그게 삼봉 선생, 정도전 선생이 조선 건국하면서 일종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만든 건데 보니까 이제 종로 저작거리에는 그냥 학원 날 포도대장 나가신다 물러가라, 영상대감 나가신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다가 그냥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고 그냥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 가다가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해서 말을 피해라. 피막길 만들어놨잖아요. 무슨 폼페이나 뉴욕 센트럴 파크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먼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해야 한다. 선의도 공원 그것만이라도 조금 흔적을 찾아서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정수장 말도 안 되는 정수장 안 만들고 잘 갖고 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길게 봐라. 그 다음에 결국은 도시 공동체는 질서, 친절, 청결. 이야, 영등포 구청에 가니까 무조건 인사부터 돼. 어디 오셨는가? 근데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더구만. 내가 아까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내려서 쉽게 찾고 이제 오는데 이렇게 1층에서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공직자들인데 멀뚱멀뚱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총무과를 먼저 가야 되니까 어딘가 이렇게 뚫레뚫레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마침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구만. 그분이 참 친절하더구만. 가만히 있어. 총무과장님 방이 어딥니까? 했더니 네, 저 엘리베이터 타면 3층 타시면 됩니다. 무조건 인사하는 거. 그래서 입소문으로 나야 돼. 영등포에 가면 구청 직원들이 무조건 인사부터 한다. 무슨 일로 오셨냐? 어디 가시냐? 친절. 도시가 얼마나 비정하고 상망하고 각박합니까? 자살률 1등 OECD. 10만 명당 25명, 평균이 11명인데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왜 사람이 많이 죽어? 음주운전. 차교운전 죽고 싶으면 죽지. 왜 그냥 음주운전 남을 죽여? 쓰레기, 투기. 나는 이런 게 했으면 좋겠어. 친절한 아파트. 태극기 참 국경일 때 많이 단 아파트. 조그마한 거지만 선물을 줘봐. 구청에서. 그리고 서녀 경쟁도 오고 그리고 붐이 일어나도록 집집마다 태극기 이렇게 달면 얼마나 좋겠어. 관심이 없어. 태극기를 달든 안 달든 구청에서도 관심도 없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런 아파트 많이 표창한 것이.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도가 잘 되려면 100만 개의 마을 공동체가 잘 돼야 한다. 인도의 대략 아마 마을이 100만 개 되는가 보지요. 하도 크니까. 그 마을이 잘 되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등포 구청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뭘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지 선의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그걸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했던 사람들이 끝내야 할 것 같지 아무래도. 나중에 또 불러. 그러면 이제 내가 또 할 테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반갑고 맨 마지막을 내가 이제 한번 보면
나는 코리아 is respectable country. 대한민국 참 존경할 만한 나라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제도, 행태, 문화 모든 걸 본받고 싶다. 내가 비록 영등포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영등포에 내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자랑스럽다. 내가 노후에 이사 간다면 영등포로 가고 싶다. 코리아 is respectable country. Japanese economic animal. 일본 놈들 경제동물이야. 한때 80년대까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워낙 싸가지가 없잖아요, 일본. 유엔 분담금도 굉장히 적게 냈어. 그러다가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내지만 코리아에서 뭐 선진국이 아니라 코리아에서 리스펙터블 컨트리.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우리는 61개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켜줬잖아요, 같이. 그리고 오바마 말처럼 세계에서 한 나라라도 혜성처럼 나타나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서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많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에서 본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최은일 청장과 함께 민선 7기 멋지게 해나갈 걸 기원하면서 그만 드립니다.